일전에 TV에서 짧은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폴란드인 의사인 야누슈 코르착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사랑했던 그는 거리의 고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모든 규율을 자신들이 정하고 또 그렇게 정한 규율에 맞춰 생활하면서 안전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고아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마치 어른 대하듯 존중해줬습니다. 그의 신념은 아이들은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어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아원에는 유난히 많은 유대인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치가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그는 바르샤바의 게토 지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숨었지만 이내 발각되어 잡히게 됩니다. 그의 많은 친지들은 혼자라도 얼른 탈출하라고 종용했지만 코르착은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차에 타서 무서워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될 아이들과 코르착의 마지막 행진. 그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책과 장난감을 챙기라 하고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 행진합니다. 그리고 1942년 기차에 태워져 도착한 트레블링카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1989년 만들어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코르착의 아동에 대한 존중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의 현대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질병과 건축,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유현준 홍익대 건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건축하고 그 도시 구성은 좀 다르잖아요, 얘기가. 네, 사실은 뭐 어디까지가 건축이고 어디까지가 도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게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도시는 확실히 뭔가 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건축 양식도 변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작심하고 내보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난 9월에 스튜디오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건축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유경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집값 얘기를 하다가 네. 집도 약간 패턴이 달라지지 않겠나. 네. 그래서 어떤 게 달라질까요? 했었는데 그때 공유경제가 이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러면서 뭐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면서 뭔가 거품이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 공유 경제가 타격을 무지하게 입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공유 경제가 시작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소유할 것들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물질은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쓰는 그런 게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부분에 전제되었던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쓸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건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세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아직까지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그런 해결책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사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런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바뀌겠지만은 아주 뭐 180도 회전해서 방향이 틀어질 것 같지는 않다. 백신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팬데믹 혹은 뭐 전염병 뭐 이런 것이 돌았던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 역사에 뭐 너무 많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바뀐 경우가 많나요? 근데 사실 전염병은 별로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건축과 도시에 있어서는 전염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인류 문명 초기를 보시면은 최초의 문명이 건조기후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대가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건조할 때 전염병에 가장 유리한 그런 전염병이 돌지 않게끔 하기 유리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 사는 건조한 기후대가 사실은 그 두 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형성 자체가 전염병을 피해서 그곳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문명이 거기서 발생한 거고요. 계속해서 북쪽으로 갈 때 파리 같은 데에서도 하수도를 만들어서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좀 네네. 없애는 쪽으로 피해서 갔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형성 자체는 항상 전염병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로마 때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다면 지금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1000만 명 도시가 흔해진 이유는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건축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수도 시스템, 네. 뭐 상수도 시스템, 아니 기후대를 찾아간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주사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걸 통해서 전염병을 해결해서 장소성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염병이 잘 창궐하지 않을 법한 곳에 정착을 하고 네. 또 그거에 맞춰서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뭐 네. 제가 그 얘기도 듣긴 했거든요. 특히 뭐 런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콜레라가 창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지역에는 많고 어느 지역에는 없고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뭐 우물가에 네.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맞아요. 콜레라 많이 걸렸다. 네. 그래서 네. 상수도 하수도 이거를 막 개관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도 만들 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편리하게 비행기를 타고서 빨리 지구 반대편까지 가고 하는 것도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그렇지 않았으면은 흑사병 같은 게 돌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도 유럽에 전파됐던 것도 말이라고 하는 빠른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 지역에 있던 것들이 말을 그렇죠. 따라서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오고 배를 타고 가서 유럽을 건너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수단은 공간을 압축시키고 공간을 압축시키면은 항상 전염병은 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백신으로 막았는데 네, 여기까지 백신을 막은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잖아요, 아직. 네, 아직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게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뭔가 좀 그럼 떨어져 살자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그렇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염병을 BT라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공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다시 옛날처럼 저밀도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BT가 없으니까 다시 건축적인 공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다시 옛날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1000만 도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글쎄요, 뭐 최초의 1000만 도시가 몇 명인지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지금 서울도 1000만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도쿄는 뭐 1700만 정도 되나요? 더 많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봤었어요. 신문에서. 이제 네. 우리 말고 뉴욕 같은 경우, 미국에는 네. 사실 뉴욕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같은 거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뉴욕하고 LA의 네.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훨씬 밀접하게 밀도가 높으니까. 네, 높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오고 가는 교통수단 자체가 좀 많이 네.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정확하게 지적이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사람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다르고 LA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기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고밀화된 공간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제 건축하고 이 전염병이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이렇게 허를 찌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되는데 교수님 나오시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집 얘기를 해보면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거슬리는 게 보여갖고 자꾸 인테리어도 바꾸고 네. 뭐 이런다. 네. 집 구조 같은 것도 바뀌고 그러나요 혹시? 일단은 현재 집의 상황이 네. 우리가 수용하기에 좀 버거워진 거예요, 사실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저녁 7시에 퇴근해서 그다음 아침 7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집에서 보냈던 거죠. 깨어있는 시간을 하면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돼요. 주말에는 뭐 24시간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계속 집에 있으니까 사실은 보통 4인 가족이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치면은 그 방 3개짜리 아파트 30평은 4명을 겨우겨우 그 정도 썼을 때 가용 가능한 공간인데 그게 한 1.5배 늘었다고 봐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어떤 용량을 초과한 상태가 되는 거죠. 집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거기에 사용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 이제 한 30평짜리 아파트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아침 되면 아빠랑 아이들은 나가고 그렇죠. 엄마 혼자 여기 있다가 그렇죠. 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늦게 들어와서 네. 잠만 자고 나가니까 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4명이 복작복작하게 있는 모습을
다 보고 느끼게 되니까 네.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집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집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공간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수용 가능한 걸 초과한 거니까. 거기다가 사람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내가 뭐 가족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 토탈 한 40몇 시간 정도 됐는데 그게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지금 되게 약간 섬찟했어요. 가족이긴 한데 일주일에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한 48시간. 네. 대략 하루에 5시간. 뭐 25. 왜냐면은 가족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같이 안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점유하고 있는, 같이 쉐어한다고 볼 수 있는 거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가 제도라는 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코로나가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거죠. 원래 너희들 4명은 그렇게 같은 시간 보내기 적합한 관계는 아니야.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랑 너무 비슷한 것 같고 하는 짓도 아주 꼴보기가 싫어졌고 이제는 막 그래서 그런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도 생긴다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정 폭력도 늘었다 그러고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뭐 조정해 나가야죠. 뭐. 이번 기회에 조정해 나가요. 이제 집을 크게 그렇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구나. 방법은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던지 뭐 지금까지는 너무 가족들의 소통만 제가 강조를 했다면 이럴 때는 저는 가장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 가족이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방은 잠글 수 있게 허락해 줘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해줘야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울 부분도 있네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뭐 항상 좀 약간의 거리가 있는 관계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 가족인데 하고 그냥 막 무조건 뭉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교나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더 뭐 지속이 된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간다면은 집에 있는 기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른 뭐 어떤 생활 공간 뭐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의 변화는 또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재택근무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 해봤고 온라인 수업, 원격 진료 그런 것들이 뭐 굳이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100% 다 완전히 교체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한 10에서 20% 정도 아니면 유동적으로 어떻게 조율 가능하면서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공간 중에 80%만 사용하고 20%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다른 걸로 쓸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다르게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저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우리가 뭐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가 다른 걸로 써야 되는데 여지껏 공간에 어떤 여유가 없어서 쓰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걸로 전용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때 이제 공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원 얘기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은 지금 교실이 100개가 있는데 80개만 필요하다. 그럼 20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부숴가지고 테라스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도시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대면 상업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업 시설들, 오피스 면적들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생겨날 텐데 그래서 주거 시설의 어떤 재배치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고려해 보임직하다 생각을 해요. 오피스 공간이 이제 좀 불필요해지면서 좀 덜 필요해지면서 이거를 활용해서 주거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 경우에 소호가 원래는 공장지대였다가 공장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고급 주거가 들어갔잖아요. 그 빈자리에 뭐 아티스트들이 작업실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공간은 어떻게든 다른 걸로 쓰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도시의 풍경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주상 복합적으로 더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로 더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여파는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수도권 외곽 쪽에 있는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더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왜요? 왜냐하면은 안쪽의 공간에서 비어 있는 것들이 생겨나면은 바깥쪽부터 그걸 채워 넣으려고 이동을 할 테니까. 거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비어지게 된다.
근데 또 혹자는 그러면 아니다. 대도시가 해체될 수 있다. 전염병 때문에 뭐 쪼개지고 더 중소도시로 이사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랬던 경험이 있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5,000년 역사를 봤을 때 한 번도 거꾸로 간 적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로마는 항상 로마였고 파리는 항상 파리였고. 뭐 한 가지 예가 있다면 자동차와 고속도로가 나오면서 교외 지역으로 주거 단지가 이동한 적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버브라고 하는. 예, 그렇죠. 그랬다가 결국엔 다시 또 도심으로 맞아요. 오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면은 두 가지 기회를 다 가진 사람들이 더 선호해요. 그 경우를. 우리가 화상 통화로 여자친구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특별기획 질병과 건축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유현준 홍익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흥미로운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요. 이건 약간 여담 같기도 하고 사실 포스트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거는 딱히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디선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소호도 그렇고 뭐 미트패킹 거리도 그렇고 이런 뒷골목 같았던 곳들이 막 발전하는 데는 예술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홍대도 좀 그런 게 있죠. 예술가들이 건너오면서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좀 싼데 뭐 널찍한데 뭐 폴락이 또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갔다가 거기가 막 뜨는 바람에 그게 사실 많이 있나요? 뭐 전 뉴욕 얘기만 들어갖고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예술가들이 그지 같은 환경에서도 잘 견디거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정신 세계도 되게 좀 이렇게 빼이신 분들이고 워낙에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그러네요. 뭔가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공간도 자기들이 크리에이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곳을 가기보다는 비어 있는 곳을 가기를 선호하죠.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그 열악하고 비어 있는 곳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빈 지역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분들은 아티스트일 것이다. 그러면 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막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옛날 그 전염병 역사들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뭐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회가 변했는가 이게 뭐 대변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사실 뭐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리고 불평등을 바꿔놓는 것이 이제 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쟁, 혁명 그리고 뭐 완전히 뭐 국가가 무너진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질병이었거든요. 맞아요. 하나 더 한다면 기후 변화. 기후 변화. 우리는 이 시대에 두 가지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기후 변화도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기후가 모든 것들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전염병이 자꾸 도는 뭐 10년에 한 번씩 이런 병이 도는 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점점 과거에 뭐 시베리아 동토에 있던 바이러스도 나올 거고 이제 다시 녹으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가 건조해진 지역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강가로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집단 구성을 하게 되고 모여서 살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사냥하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수렵 채집의 시기에는 100만 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한데 농사를 지으면 500제곱미터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2,000배 정도 효율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렵 채집 경기에서 농업 경제로 바뀌고 그러면서 정착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출발점은 기후에서 시작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후 변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현대에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기후와 관련돼서 도시와 뭐 건축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너무 인공적인 방법으로 인공적인 기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발달을 하겠죠. 날씨가 더워지면은
뭐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에어컨을 더 튼다든지 미세먼지가 생기면 대형 실내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인공적인 힘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겠죠. 다만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자연적인 환경을 인공적인 환경으로 대체를 해나가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어렸을 적만 생각하더라도 선풍기 하나만 들고 살던 곳에서 지금은 내가 가는 곳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쓰는 환경과 공간을 다 인공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뭐 에너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환경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에너지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환경이랑 에너지가 일종의 어떤 안보 문제가 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건축화 생각해 보니까 건축 그리고 도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전염병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패스트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패스트 때문에 처음에 패스트가 몰려오니까 이거 신의 이거는 저주다. 네. 그리고 막 교회로 몰려가잖아요. 신앙심으로 극복하자. 거기서 더 막 더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이후에 이제 지나가면서 르네상스가 오고 하면서 약간 교회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는 라틴어가 아닌 그 나라의 언어를 상용화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민족 국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다른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민족 국가의 전쟁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라고들 보거든요.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은 이런 전염병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축 공간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없던 권력도 건축 공간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긴 의자가 있잖아요. 네네. 긴 의자들이 장의자라고 하는 것들이 한 10명씩 앉는 것들이 쭉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으면은 양쪽 끝에 있는 사람 빼고 가운데 8명은 못 나가요. 그렇죠. 좋으나 싫으나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을 쳐다봐야 설교자를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예배당 안에서 혼자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저는 못 나가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쳐다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에 노출 많이 되는 사람들, 뭐 앵커맨이 권력을 갖는 거고 SNS에 좋아요 팔로우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줘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건축 공간적으로 만든 게 교회 건축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다 하는 걸 다 못하게 되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면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권위가 많이 떨어져요. 내가 굳이 그 시간에 맞춰서 어쨌든 나의 스케줄을 바꾸는 거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모든 사람들이 맞춰서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파워거든요. 사실 그게 안 되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일단 장소가 이탈되는 거죠. 그럴 때 권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의 종교를 보더라도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권력을 건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있는 곳에서 메카를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은 메카라고 하는 중심지를 공간 구조를 짜는 거예요. 다 한쪽을 쳐다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래서 시간과 방향을 그쪽을 보고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그 종교적인 권력이 와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세 시대가 끝이 나고 르네상스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전염병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후발주자인 종교 신천지 같은 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데들은 모여야지 권력이 생기니까 못 모이게 하면 되게 싫어하죠. 이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2달 쉬어도 상관없지만은 이쪽은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런 종교 집단일수록 밀도를 되게 높게 만듭니다. 되게 바짝바짝 붙지 않게 하고 그게 더 많은 집중력을 뭐랄까요? 좁은 공간에 더 많이 때려 넣어서 한 방향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권력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설교를 듣게 하는 어떤 강제성을 부과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권력으로 사실은 승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할 때 그거 좀 한 1, 2주 온라인 예배 좀 하면 어때라고 안 믿는 분들은 쉽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때 좀 못된 소리지만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차지하고 네.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딱 그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네. 강제성을 띠고 바라보고 설교를 들어야지만 이 종교라는 것의 어떤 네. 권위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그 회사에도 적용되고요.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걸 안 하게 하는 순간 수직적인 계열은 다 무너질 거라고 봐요. 사무실 자리 배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9시에 등교하는 학교와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교하고는 이게 완전히 권력의 위계가 그 내부 조직 내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사실 학교 네.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네. 군대는 똑같다.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다 수업 듣고 그렇죠.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렇죠. 종소리 듣기 전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화장실 갈 때 손 들고 가야 되고. 네, 선생님 종이 꼭 하셔야지 되는 거고 굉장히 강제성을 띈 그런 네.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위가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탈중심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 내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중심체들이 있거든요.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공영방송이 될 수도 있고 학교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체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게 근데 그렇게 될 때일수록 그거의 본질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해체되면 항상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방송국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은 대신에 가짜 뉴스도 많이 횡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낼 수 있는 그 옥석을 가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것처럼 학교가 새롭게 해체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학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고 학교가 무엇인가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교육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애들한테 애티튜드를 가르치기 위한 거냐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거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능 중에 우리가 놓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가소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대신에 애를 맡아주는 거. 예. 두 번째는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사회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아까 좀 전에 오프닝 할 때 어느 고아원은 아이들끼리 룰을 만들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학생 대 선생님 비율이 너무 적은 것도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무 학생들에게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오거나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 규모가 되고 그 안에서 물론 뭐 왕따라는 어떤 폐단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키워지지 않는다면은 지식 전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학교를 운영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중앙 통제되기 되게 쉬운 사람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아이들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작은 사회라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요. 네. 말씀하신 이제 두 개 기능 중에 타가소 기능을 하고 있던 건 아주 절묘하게 깨닫고 있고 요새 안 가요. 그래서 막 삼식이들 그렇죠. 저희 집에. 근데 그래서 정말로 사회를 아이들이 뭐 이것이 사회구나라고 일깨울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상당히 소홀하죠, 우리는. 그럼 이렇게 온라인 뭐 인강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으로 지식 전달은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끼리의 사회를 구성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이 만들어져야죠.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수업은 훨씬 적게 하지만은 동네에 있는 스포츠 센터 같은 데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축구팀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생겨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교의 공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그런 자체적으로 조직이 된 시설들이 와서 등록하고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막 뭔가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수님 책을 읽었을 때 학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도 그렇고 지금 새로 지어졌다는 학교들도 그렇고 다 네.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그쵸. 딱 정문 있고 네. 그리고 운동장 있고 뒤에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창문들은 전부 다 한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약간 도망가나 안 가나 이거 약간 지켜보는 네. 느낌이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 한번 걸려봐갖고 제가 네. 자율학습을 몰래 이렇게 땡땡이를 네. 하고 막 동아회 가다가 체육 선생님이 김지현 너 팔자로 걷지 마 그러면서 뒤에서 네.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데. 뭐 그렇죠. 감시와 통제의 공간은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예요. 네.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학교의 기능이 조금 분화가 되고 네. 또 권위도 해체가 되고 한다면은 학교의 어떤 건축적인 그 구조의 모습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건물의 군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형 건물 하나보다는 그리고 아이들이 외부 공간에 나가기에 좀 편안하게 한 금방금방 나가서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도 밖에 나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사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것이었을 때 건축 공간적으로만 바꿀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제한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의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건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수업을 학교에 와서 들어야 되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면은 더 혁신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저는 그냥 학교 건물이 다 흩어져 가지고 도시 전체 점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수업 하나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때 가가지고 내 동네에 있는 어디에 가서 무슨 위워크 같은 데를 렌트해서 쓸 수도 있고요. 네네. 그거를 어느 학생들에게 지금은 이제 자기 집에서 하는 것도 자기 컴퓨터가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어쨌든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가는 빈 공간들에 되게 학교를 새틀라이트 학교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가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굳이 우리 동네일 필요도 없고 내가 가족들과 여행을 갔으면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체육 수업을 할 때도 그 동네에 있는 애들하고 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되게 유동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재구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그 뉴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상점이 많다. 걸어다니면서 볼거리가 많다. 그래서 더 걷는 거리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같은 때는 사실 비대면. 큰일 나죠. 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더 나오잖아요. 스마트 시티. 네.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편리하고 혁신적이고 네. 굉장히 뭐랄까요 뭔가 좀 멋져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의 감시 체계로도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IT 기술은 항상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방역도 IT와 BT를 합쳤을 때 효과적이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많이 없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스마트 시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그 전에 시티가 계속 있을 것이냐. 그러면 있다고 치면은 스마트 시티는 지금보다 더 작은 규모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계속 큰 사이즈로 가야 될 거냐. 그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티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전제가 네. 된 건데 그러면 시티가 없을 수도 있나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표를 네. 더. 네. 없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뭐 무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더 외곽으로 갈 거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다 돌아온다니까요. 네, 다 돌아오죠. 네. 어떻게든 다 돌아오고 지금은 병원 때문에 돌아오는데 야 원격진료 되면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재택근무나. 그래도 옵니다. 짝짓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도 클럽에 미어 터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 정신적인 부분으로만 인간을 이해하려고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으면 안 돼요. 몸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사회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래서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 시티는 저는 더 고밀화된 형태면서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도시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더 기술을 눈에 안 보이게 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하수도를 지하에다 넣었잖아요. 그게 파리가 만든 하수도 시스템이죠. 그리고 상수도도 아퀴덕트는 바깥에 있다가 상수도 파이프로 지하로 들어갔고 도로를 지하에다 넣은 게 지하철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도로는 눈에 안 보이게 지하로 넣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하에다가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는 전용 도로
터널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하이다. 네, 그러니까 도요타 일본 자동차 회사가 우번시티라는 계획안을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후지산 옆에다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하에 터널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자동차가 안 다니고요. 그 운송 로봇만 다녀요. 그 천정고가 되게 낮을 수 있죠. 그리고 빨리 다닐 수 있죠. 크로스에 신호등도 없고. 그리고 그 도시는 극단적으로 가서 그 각각의 집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운송 전용 로봇으로 딜리버리 해줘요. 배달을.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시켰을 때 보통 내가 가서 갖고 오면은 자동차 끌고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을 해주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몇백 그램짜리 피자 하나를 배달하는데 60kg짜리 배달원과 한 100kg짜리 오토바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거를 소형 로봇으로 한다면 훨씬 더 싸게 먹힐 수 있죠.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 문제는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아서 법리적으로 아마 허가가 한참 동안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차라리 지하에다 터널을 뚫어서 걔들만 다니게 하는 건데 천정고가 낮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런 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저는 현대자동차가 해야 된다고 봐요. 현대건설도 갖고 있고 자동차회사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저는 그게 70년대 경제를 완성한 게 경부고속도로가 시작을 했다면은 저는 스마트 시티는 사실은 물류 시스템을 자율주행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을 까는 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상에서 앞으로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하고 해서 물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거를 다 지하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상의 공간을 인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사실 오늘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건축 공간 이런 게 어떻게 변할까 얘기를 좀 들려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4차 산업으로 넘어간 듯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 중에 1300님께서 미처 깨닫지 못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명강사라고 강의를 듣는 모드로 저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요양병원이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뭐 초고령화 사회는 워낙에 지금 많고 그러면 우리가 노년 인구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뭐 관리라면 관리고 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라고 이름 지어지고 있는 이 노년 인구들을 케어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변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건 정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일자리와 탈중심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요양병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격리되어 있던 한 장소에 엄청나게 침대를 많이 갖다 놓고 집약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케어하는 수준이잖아요. 그게 딱 근대 사회 초기의 학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격리예요. 딴 사람들을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다 다 모아놓고 적은 수의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한다. 원래 사실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려 가는 곳이 아니라 병난 사람들이 가갖고서 떨어뜨려 놓는 사회에서 거죠. 그게 원래 기능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가 사실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병원의 기능에서 하나도 안 바뀐 공간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비용은 좀 들겠죠. 근데 그걸 쪼개서 더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원격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간호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럼 아까 로봇으로 하면은 택배 기사들을 다 어떻게 하냐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직업을 옮기셔야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산업의 구조가 다 바뀌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비즈니스로는 어떻게든 규제를 풀고 뭔가를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맨날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지 된다고 맨날 들었던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공장을 만들고 하는 거로 일자리를 만든다면은 지금은 기계가 다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기능 중에 또 하나 큰 거는 소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기초 뭐 돈 지급하고 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건축은 마찬가지로 그거에 맞춰서 스탠다드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가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건축의 역사부터 해서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변화된 뭐 시공간 이야기도 하고 4차 산업까지 지금 왔는데 저는 정말 너무 재밌어 갖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갖고 교수님을 좀 보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렇게 꼭 좋은 말씀 해주고 가시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어떤 걸 배우고 발전시켜야 될지 진짜 애매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질문도 한번 꼭 던져드리고 멋진 말 한번 남기고 가시죠. 저는 혜민 스님 말씀 같은데 멈출 줄 아는 걸 좀 배워야 된다. 이번 기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뭐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상황에서 약간 다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멈출 수밖에 없게 되니까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학교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생각을 해보고 집이 붐비면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국가가 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종교라면은 교회에서 모이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신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더 내가 사람을 보러 교회 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미래를 되게 불안해하는데 미래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예측하는 좋은 방법이 미래를 만드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근데 제대로 만들려면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아이들하고 본의 아니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좋더라고요. 네, 제가 놓쳤던 그런 아이들의 새로운 면모도 보게 되고, 그쵸. 네, 저는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좀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는 했어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채소 먹는 야옹이님. 올해 들어 초대한 게스트 중에 가장 빛나는 설명이라고 으뜸 칭찬을 주셨습니다. 오늘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 한 스푼님께서 공간의 시각에서 보니까 정말 새롭고 재밌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주현 캐스터께서 유현준 교수님 팬이라고 사진을 막 그냥 신전에 가서 찍고 그러셨습니다.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항상 이게 쿨하고 시크하고 이랬는데 우리 전주현 캐스터가. 네, 제가 엄청 팬이어가지고요. 오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해외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0여 개국 정상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진단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돈을 모였네요. 우와! 74억 유로. 이게 9조 거의 10조네 10조? 네, 이걸 모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U의 20여 개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고요.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 국제적 대응을 위한 화상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 유명 인사들이 다 이렇게 74억 유로를 다 합하면 이 정도를 모으기로 했다는 겁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되도록 빨리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감염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잠깐만, 미국 내나요? 미국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이 이게 패권이 됐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되면 독점할 수 있다. 당연하죠.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40억 유로를 백신 개발에 쓰고요. 20억 유로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15억 유로는 진단 부문에 쓰일 예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구 대국이죠. 러시아, 인도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안 했죠? 중국은 했습니다. 중국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얼마를 내겠다라고 정확하게 금액을 밝히진 않았는데 네. 일단 모금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이제 그런 느낌이 딱 이렇게 드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약간 고립되는 분위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아, 이럴 때 돈을 좀 내야죠. 네, 이럴 사실. 때 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쟁탈전이 촉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멜린다 재단 있잖아요. 네, 그 재단에서는 누구나 좀 공평한 가격에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가 독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참 그럴 것 같았어요. 이 백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가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미국은 꼼꼼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경제 재가동의 속도를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감염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문우신 재무장관은 빨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 평가 연구소가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미국에서만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8월 4일까지 13만 4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이르게 완화하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 사람들이 이동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전망치를 예전보다 한 2배 이상 좀 늘려서 지금 전망치를 다시 수정을 했고요.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부 분석 자료를 입수했다라면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해서 다음 달 1일쯤에는 하루에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부 보고서에서 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부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네. 와. 그래서 지금 6월 1일이 되면 CDC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 사망자가 3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 수의 8배 그리고 사망자는 거의 2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사망자 전망치를 계속 늘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월 10일까지만 해도 5만 5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월에 들어서니까 6만에서 6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다가 4월 말이 되니까 6만 5천 명, 7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월 1일에는 바라건대 10만 명 이하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아마 행정부 내에서도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해놓고는 그러니까요. 예, 독감보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 와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매장 경비원이 마스크를 쓰라고 손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1일에 미시간주의 소도시 플린트에 있는 한 매장에서요. 경비원 뮤너린 씨라는 분이 평소처럼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미시간주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상점을 비롯한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거부하면 업주가 입장을 아예 거부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1일에 매장을 방문한 모녀가 있었는데 딸이 마스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비원분이 매장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막았더니 어머니랑 말다툼이 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모녀는 매장을 떠났고요. 20분쯤 뒤에 이번에는 남편과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무시했다 라면서 남편이 시비를 걸고 아들이 총으로 경비원을 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분이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시간주가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무장 시위대가 의사당을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미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큰 곳 중에 하나인데 이 경비원분이 9자녀가 있으신 분이었대요. 아이고, 아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모금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틀 만에 3만 달러 한 3,700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일가족 중에 어머니는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살해 후 무장 상태로 도주한 부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뉴스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 그 부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살해를 한. 그렇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아 이게 별게 참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 코로나19 이제 봉쇄들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부족해 하고 사놓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물건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화장지가 있었죠. 나라마다 이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 형편들이 조금 다른가 봐요. 스리랑카는 지금 설탕이 동났다고 합니다. 설탕? 네, 왜냐하면 봉쇄 기간 동안 정부가 술과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폈대요. 그러니까 기호품이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몰래 집에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탕을 왜 근데 동이나요? 주 재료가 이제 전통술을 만들 때 그 밀주의 재료가 설탕이라고 그래요. 설탕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발효 때문인가 보죠. 근데 이제 몰래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설탕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스리랑카에서 밀주를 만들다가 이게 독성 물질이 포함이 되면서 몰래 만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독성 물질을 포함한 메탄올을 쓸 경우에는 좀 사망 사고가 때때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밀주를 만드는 게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멕시코에서는 지금 해시태그가 맥주는 건드리지 마라래요. 왜요? 맥주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 사재기 현상이 막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맥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이제 긴 시간 집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이라크에서는 곧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척들과 수다를 떠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 꼭 등장해야 되는 게 해바라기씨 간식이래요. 이게 먹으면서 네, 먹으면서 꼭.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 해바라기씨가 아주 품절이 됐고요. 이라크에서 해바라기씨를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가리아는 생강하고 레몬, 튀니지에서는 마늘 사재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면역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서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레몬 얘기는 우리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이 리비아가 내전도 심한데 코로나19까지 겹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질 못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못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이제 공부할 때 쓸 종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당부하는 게 가능한 한 글씨를 좀 작게 써라. 그래요.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글씨를 크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좀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어린이날인데. 그리고 호주에서는 지금 홈 가드닝이 유행하고 있는데 뭐 힐링을 하는 목표도 있지만 이제 이웃의 시선을 차단할 가림막을 이제 식물로 만들어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건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식물이 빨리 자라는 게 뭔가요래요.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빨리 그건 이제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많이 검색해서 하여튼 식물을 사러 갔을 때 일단 빨리 자라는 걸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이현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적당한 거리. 이웃과도 적당한 거리. 사실 볼 일 별로 없거든요. 주말에는 잠깐 보는 거지 그렇죠. 이웃이.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일간의 황금 연휴 끝나고 내일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키도록 하고요. 오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가 황선미 작가와 인터뷰 가졌는데요.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OST 중에서 바람의 멜로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